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나리마님이 40살만 넘었어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너를 옷방에 들이라고 했을 것인디. 무슨 소리여? 못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디야? 잠자코 누워있던 쌀분이가 상반신을 움직이며 물었다. 내 배꼽 말이여. 내 배꼽? 내 배꼽은 왜? 소음 동침으로 오래 살려고 그러제. 오래 살려고? 멍충아, 나리마님 배꼽을 내 배꼽에 문질러서 내 몸속에 있는 기운을 단물 빨듯 쭉 빨아들여 갖고 장수를 한다 이거요. 아우, 멍측해라. 망측하기는. 너 낮에는 큰절을 하면서 밤에 큰절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 밤에 큰절을 받아? 멍충아, 그것이 바로 계집종이여. 양반이 종처벗기는 누운 소타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여. 쌀분이 내가 여태껏 몸이 성한 것은 분명코 이마박에 불도장이 찍힌 우리 할아버지 홀령이 너를 지켜줬기 때문일 거여. 말을 하고 나서 웅보는 여유있게 쌀분이의 몸을 덮쳤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죽은 듯이 웅보의 몸을 맞았다. 웅보는 큰 비바람이 되어 영산강에 물이 범람하듯 쌀분이의 몸을 흥건히 적셨다. 얼어붙은 묵정밭을 파고 땅에 씨앗을 뿌리듯 그의 몸과 마음을 대지의 깊숙한 곳에 묻었다. 잠시 요동을 치던 어두운 방 안의 비바람은 범람하는 영산강처럼 모든 미움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까지도 휩쓸어가 버렸다. 쌀분이는 배꼽이 깊고 두툼한 것이 아이를 쑥쑥 잘 낳게 생겼구만. 한참 뒤에 웅보가 입을 열자 마금예 배꼽은 툭 붉어졌던감? 팩하게 성과를 세우며 찍는 소리를 하였다. 잘 나가다가 왜 또 그 여자를 끄집어내? 웅보는 기분이 상한 듯 윽박질렀다. 마금예도 머리카락이 실모양으로 굵고 감태같이 검어서 아기를 잘 낳게 생겼던디. 머리카락 굵고 검기로는 쌀분이가 제일이여. 웅보는 느물스럽게 말하며 쌀분이의 머리칼을 한 움큼 쥐어 얼굴에 갖다 댔다. 그녀의 머리칼에서는 시지근한 보리 탄술 냄새가 났다. 쌀분이의 머리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려니 문득 3년 전에 그녀로부터 마음을 받던 때의 일이 마른 번갯불처럼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추석 날 밤 마을 앞 늙은 팽나무 아래서 만났을 때 쌀분이는 웅보에게 그녀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꽃주머니를 주었다.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남자에게 준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굳고 굳은 다짐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웅보는 그 꽃주머니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녀한테서 머리칼이 들어있는 꽃주머니를 받는 그 순간부터 웅보는 이미 쌀분이와 더불어 평생토록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한 이불을 덮고 살 것을 결심하였다. 참, 쌀분이가 준 머리카락 잘 있는지 모르겠네. 후담에 우리들이 자식 낳고 살 집을 짓고 마당에 앵두나무를 심을 때 파다가 다시 묻어야겠는디. 웅부는 그가 쌀분이와 함께 노루목에서 도망치려고 작정할 때 마을 앞 늙은 팽나무 및 자갈 땅을 깊숙이 파서 단지 속에 넣어 묻어둔 꽃주머니를 떠올렸다. 우리 두 사람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꽃주머니 속에 든 머리카락은 안 썩을 것이니께 걱정이사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집 마당에 옮겨 묻어야지. 말을 하면서 웅보는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시지근한 쌀분이의 머리카락 냄새를 깊숙이 빨아들였다. 땀 냄새가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창포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다. 마당에는 앵두나무보다는 석류를 심었으면 좋겠구만. 쌀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웅보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날부터 쌀분이가 웅보를 대하는 태도가 편하게 달라졌다. 오랫동안 웅보를 보고 얼굴 펼 날이 없었고 걸핏하면 티격태격 입다툼질이나 하려던 그녀의 마음이 봄날 영산강 얼음 풀리듯 하였다. 주모는 갑자기 돌적이처럼 사이가 좋아진 두 사람을 보고 그러기에 손뼉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고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자야 정이 생기는겨. 한 이불만 덮고 자면야 서리빨 같은 원한도 녹는겨. 하며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웅부는 쌀분이의 마음이 풀리자 살아갈 일은 걱정이 되지 않았다. 세 식구는 새벽부터 어둠이 강을 덮을 때까지 담배 한 대 참도 편히 쉬지를 않았다. 대부리는 술청리를 도와가며 나무를 해 날랐고 쌀분이는 그녀대로 손이 나면 영산강변에 나가서 쑥을 뜯어다 말렸다. 웅부는 새끼네를 따라 오르내리며 논을 칠만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는 영산강 지류를 따라 세지까지 가보기도 하였고 한 번은 꼬박 이틀 동안이나 걸려 국사봉 및 금정까지도 가보았다. 그는 강폭이 넓은 곳보다는 영산강 지류에 더 눈독을 들였다. 장날이 아니라도 주막엔 손님이 끊이지 않아 세 식구는 그렁저렁 주모한테 얹혀 살 수가 있었다. 대부리와 쌀분이는 술청리를 도와주어 입벌이를 할 수가 있었지만 웅보까지 공밥을 얻어먹기가 너무 미안해 따로 솥을 걸려고 하였는데 사람 좋은 주모가 술장사하여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죽식간에 같이 끓여 먹고 살자고 하여 그냥 한 솥부치가 되어버린 것이다. 웅보가 틈이 나는 대로 주모의 외아들 말바우한테 글을 가르쳐주자 주모는 너무 좋아서 입이 함지막하게 벌어졌다. 주모는 웅보를 글을 모르는 무지렁이로 알았다가 3년 동안이나 서당을 다녔다는 말을 쌀분이한테 듣고부터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다. 800냥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사랬다고 우리 언제꺼정이라도 이렇게 같이 삽시다. 주모는 그러면서 말바우한테 부지런히 글을 배우라고 염불외듯 하였다. 술 장사를 하는 무지렁이라도 글을 깨우쳐야 안 둘리고 사는 거다. 주모는 웅본의 식구들과 같이 있게 된 것이 마음이 든든한지 한 집 식구 대하듯 하였다. 웅본은 여러 날 동안 강을 따라 오르내리며 논을 칠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주막 앞 냇물이 조그마한 언덕을 휘어 돌아가는 모퉁이 갈대밭으로 정하고 말았다. 우선 주막과 가까워서 쉽게 식구들의 쉬는 손을 도움받을 수 있고 영산강 본류와 가깝긴 해도 50보 정도만 둑을 쌓는다면 한꺼번에 꽤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웅부가 그의 생각을 동생한테 말하자 대부리는 당장 현장을 둘러보고 나더니 둑을 높이 쌓아야 하겠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해봐야지 하고 말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부지런히 둑을 쌓으면 끝장이 나겠지. 석자 배를 짜도 배틀 벌리기는 매일 반인데 기왕이면 널찍하게 잡읍시다. 이 일이 어디 한두 달에 끝날 일이오. 평생 동안 걸려도 나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형님 말대로 죽은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겠지. 내 뼈를 깎아서라도 기어코 둑은 쌓고야 말겠어. 왜 형님 뼈만 깎어? 내 뼈도 깎아야지라. 대부리는 웅부가 신방을 차린 다음 날부터 형한테 존댓말을 썼다. 웅부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과 노루목 앞 늙은 팽나무와 영산강 물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원혼들에게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빌었다. 웅부는 다음 날부터 둑을 쌓기 시작하였다. 둑을 쌓아야 할 곳에 새끼줄을 치고 큰 돌을 모으고 흙을 메웠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들린 사람처럼 일을 하였다. 대부리와 쌀분이도 주막일이 한가해질 때면 웅부를 도왔다. 대부리는 돌을 저 나르고 쌀분이는 정수리에 혹이 생기도록 망태기에 흙을 담아 이어 날랐다. 개미 금탄 모으듯 흙 한 줌, 돌멩이 하나라도 열심히 메워나갔다. 웅부 식구들이 새끼네 둑을 쌓기 시작하자 개태, 부름의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몰려나와서는 미친 듯들을 한다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다. 그들은 새 식구가 땀벌창이 되어 돌이나 흙을 저나르는 것을 구경 삼아 지켜보며 썩은 새끼로 호랑이 잡기지 뭐. 비만 왔다 하면 도루함이 타버리 될 거구먼. 하고들 혀끝을 찼다. 그러나 웅보는 인근 마을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에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저 일만 하였다.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 숨을 돌리는 웅보는 대부리에게 우리 땅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니까 부끄러워할 것 없다. 예로부터 전토가 없는 강마을에서는 나무를 묶어 뗏목같이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두둑이 부어서 강물에 띄운 채 곡식을 심는 가전하는 곳도 있다던디. 이렇게 둑만 쌓는다면 땅이 얼마든지 생기게 되었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고 힘을 넣어 주었다. 흙과 돌을 쌓아서 제방을 고리 모양으로 끊어진 곳이 없게 하여 바깥물을 막는 것을 위전이라고 하고 높은 산 꼭대기와 비탈진 산 기슭에 계단을 만들어서 흙구덩이를 파는 것을 제전이라고 하는데 이 근방에서는 위전 제전 할 것 없이 땅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웅보는 노루묵에서 떠나오기 전 송월촌 스승한테 들었던 바를 대부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며칠 일을 해본 대부리는 일한 표적이 눈에 보이지 않자 약간 실망한 것 같았다. 생각하기보다는 일이 너무 엄청났다.
한 자, 두 자도 아니고 수십, 수백 부의 둑을 그들의 힘으로 쌓자니 마치 사닥다리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처럼 아득하기만 하였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이 일밖에는 없다. 웅보는 그런 동생을 나무람하기라도 하듯 결연한 빛으로 대부리를 보며 쌀분이가 쏟은 흙더미를 돌 틈새에 쑤셔 넣었다. 이 나라에는 기름진 밭과 살찐 흙이 얼마든지 많은디도 모두 묵혀두고 높은 갓과 큰 소매를 자랑하며 놀고 묵기를 좋아하니 이래갖고 무슨 나라가 잘 되겠냐? 웅부는 하늘을 쳐다보며 스스로 한탄하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웅부는 한밤중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무엇에 흘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는 둑을 쌓고 있는 새끼네에 나가보곤 하였다. 그는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가서 놓아야만 직성이 풀렸다. 이런 웅부를 가리켜 이웃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들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개태에 사는 손팔만이라는 사람은 유별나게 자주 둑을 쌓고 있는 일터까지 찾아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돌을 나르는 웅부의 마음을 무참하게 휘젓곤 하였다. 이 사람 미쳐도 되게 미쳤구만. 자네 같은 농판을 믿고 따라 사는 색시가 불쌍하이. 미친 짓 그만하고 색시 엉덩판이라도 한 번 더 또닥거려주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일이여. 손팔만은 주막에서 거나하게 술까지 퍼마시고 와서는 한바탕씩 속을 쿡쿡 쑤셔댔다. 그는 오래전부터 말바우 어미한테 엉큼한 마음을 품어온 터였다. 약물이 너무 커서 마누라를 얻은 족족 얼굴이 외꽃같이 노래져서 둘씩이나 죽게 한 키가 육척 장신에 성질까지 왁살스러운 손팔만은 농사라고는 산비탈 손바닥만한 밭대기에 밭벼를 조금 심어 내 식구 입에 풀칠하고 사는 주제꼴에 밤낮을 새끼네 주막에 파고 살며 가을에 곡식이 나면 갚아주겠다고 벼슬에 매일 장취로 흥얼거리는 소갈머리 없는 위원이었다. 그 손팔만은 주모한테 은근히 흑심을 품어왔는데 웅보 형제가 빌부터 사는 것을 보고 투기가 발동하여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웅보 식구들만 만나면 도끼 눈을 하고 찔러보고 걸핏하면 괜한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끼어들어 회방을 놓곤 하였다. 간밤에도 손팔만은 혼자 주막의 평상에 뻗대고 앉아 취하도록 벼술을 마시고는 말바우 어미한테 수작을 부렸다. 말바우 어머니, 괜스레 고집부리지 말고 나하고 한 입을 덮고 살자니께 그려. 이런 손팔만을 주모는 주모대로 살살 구슬리곤 하였다. 과부 신세 면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더 살고 싶구만요. 왜? 내가 말바우 어머니를 잡아먹을까 봐서. 벌써 둘씩이나 잡아먹고도 그러셔. 찬물 마시고 일찌감치 맘 돌리시고 나주 장날 나가서 입 큰 여자나 찾아봐요. 주먹이 입안으로 쑥 들어가는 여자라야 손씨한테 딱 맞을 거니까요. 나는 병치입이라 손씨하고는 안 맞아요. 허이, 내 속을 이렇게 몰라주니 내가 환장하겠구만. 아, 맞고 안 맞고가 어딨어. 맘 맞으면 맞는 거지.
손팔만은 는질거리면서 좀처럼 주막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농사는 제쳐두고 영산강에 나가서 잉어를 잡아 팔든가 아니면 가을에는 선창에서 벼섬을 나르는 인부 노릇이 고작이었는데 그것도 한 달 치고 열흘도 못 되었고 나머지 20날은 늘 새끼네 주막에서 빈둥거렸다. 하기야 손발만이가 아니더라도 새끼네 인근 마을 사람들은 거의가 농사에는 신물이 나 있었다. 뼈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봤자 큰 물이 휩쓸어 가버리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땀 흘려 가꾼 곡식 물에 떠내려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폐농을 해버리고 영산강에 나가 고기를 잡든가 선창에서 등짐 인부 노릇을 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실속도 있었다. 그들은 한다는 소리가 하늘님 변덕이 죽을 듯 하는디 어떻게 하늘님을 믿고 농사를 짓겠어? 하고 모든 것을 하늘 탓으로만 돌려버렸다. 산다랑이 밭농사가 고작이었다. 땅 욕심도 없는 그들이었다. 이런 판국에 웅보네가 새끼네에 둑을 맞겠다고 나섰으니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웅보 형제는 그들의 비웃는 소리에는 귀를 막고 역도질을 해가며 큰 바윗돌을 날라 둑을 쌓았다. 물살이 덜한 쪽에 난 모양의 둑을 쌓을 요량이었다. 허이, 저 사람들 꼭 산매 들린 사람 같구만. 계산을 통째로 떠다 막으면 몰라도 쪼까죽 것은 3월에 가랑비에도 흔적없이 쓸려가 버릴 것인디. 인근 마을에 입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하였다. 둑을 쌓기 시작한 지 열흘쯤 되어 박초신의 하인들이 몰려왔다. 언젠가 주막에서 대부리와 한판 싸움판이 벌어질 뻔했었던 바로 그 작자들이었다. 그들은 웅보 형제가 둑을 쌓고 있는 곳에 몰려와서는 다짜고짜로 방천도를 드러내며 욱대기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들 마음대로 방천을 쌓는 거요? 그들은 저마다 실팍한 참나무 작대기를 들고 상반신을 젖버듬이 뒤로 젖히며 큰 소리로 하였다. 이러지들 마시오. 왜 회방을 놓는 거요? 웅보가 그들의 팔을 잡으며 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여기가 누구 땅이라고 함부로 손을 대? 네 땅이라니요? 여기야 버려진 강변이 아니요? 허, 이것들 봐라. 박조씨 하인들은 사정을 하는 웅보를 냇물 속으로 밀어뜨리며 큰 소리였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큰 물이 무서워 버려진 강변 묵정밭에 둑을 쌓고 기경을 하려는 것까지도 박조신의 하인들이 몰려와 회방을 놓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웅부는 덥석부리한테 떠밀려 냇물에 빠진 채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또다시 방천을 쌓다가는 강물에 빠쳐서 물귀신을 만들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 대부리한테 곤욕을 당한 일이 있던 덥석부리는 그때 일을 보복이라도 하려는 듯 유별나게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며 지약스럽게 굴었다. 형을 냇물에 쳐넣은 것을 본 대부리는 기가 차서 성난 황소처럼 씩씩 코를 불며 하인들한테 달려들었지만 그는 너댓 명의 하인들로부터 두 팔을 붙들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지기미를 새끼가 저 앞순에 우리들한테 대들었제? 내 이놈, 오늘이 내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힘센 박초신의 하인들한테 두 팔을 붙들린 대부리는 사력을 다해 뿌리치고 빠져나오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다. 이 손 못 놓겠어. 대부리는 마치 땡볕에 뜨겁게 단 모래밭 위의 미꾸라지처럼 온몸을 팔딱거리며 몸부림을 쳤다. 목이 쉬도록 악다구니를 써보았으나 그때마다 하인들이 단단히 찍어잡은 팔을 바싹 빨래를 쥐어짜듯 비틀었다. 대부리는 쉬지 않고 욕을 퍼부어댔고 그때마다 하인들은 그의 팔을 드세게 비틀었다. 결국 대부리도 하인들한테 엉덩이를 걷어채고 깊은 냇물에 물구나무 서듯 풍덩 처박히는 몸이 되고 말았는데 그 꼴을 본 하인들이며 손팔만을 비롯한 구경 나온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바글바글 박장대소를 하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대부리는 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돌을 집어들고 우르르 냇물에서 기어오르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하인들의 발길질을 당해내지 못해 다시 물속에 처박히곤 하였다. 처음에는 대부리를 말리기만 하던 웅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같이 대들었지만 그들 형제는 물속에 빠진 몸이라 땅가시나무가 씨름하듯 두엄킨 둔덕 위로 올라서지를 못하였다. 대부리는 박초신의 하인들의 발길에 걷어채고 휘두르는 작대기에 맞아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벌렁 물 위에 낮아빠지고 말았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기까지도 입을 달싹거리며 욕질을 하였다. 박초신의 하인들은 대부리가 초주검이 되어서야 돌아갔다. 웅보는 기진맥진 피투성이가 되어 물 위에 벌렁 낮아빠진 대부리를 들쳐업고 주막으로 돌아왔다. 말바우가 미리 알려주어 쌀분이와 주모가 한꺼번에 주막 앞 나무다리에까지 뛰어나왔다. 오메 짐승 같은 놈들, 생사람을 이렇게 맹글어 놓고도 죄를 안 받을까? 주모는 대부리 얼굴에 피를 닦아주며 분해하였고 쌀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떨고만 있었다. 내 기어코 사생 결단을 내고야 말겨. 그 정신에도 대부리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끙끙대며 이를 갈았다. 그날 밤 대부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앓았다. 온몸이 불돌같이 펄펄 끓으면서 헛소리까지 하였다. 겁에 질린 쌀분이와 주모는 마로줌나무를 다려 찜질을 해주고 파와 쑥잎을 짓이겨 상처에 바른 다음 열이 내리도록 쑥잎을 다려 먹였다. 돼져서 쿵뱅이도 못 될 놈들. 인정 많은 주모는 쑥잎을 꽁꽁 찧어 부르튼 대부리의 상처에 발라주며 계속 욕을 퍼부어댔다. 떡심이 풀린 웅보는 방윗목에 한심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박초신의 하인들한테 당한 서러움이나 분한 생각보다는 앞으로 그들과 맞싸워 나갈 일이 걱정이었다. 남전 북답으로 여기저기에 좋은 돈밭을 차지하고 있는 박초씨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옛적부터 주인 없이 내버려진 냇가 갈대밭까지도 욕심을 낸다면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까지 땅 비만 오면 강물이 갈퀴질해 버릴 텐데 뭐 때문에 그리 마음을 쏘. 땅 욕심은 버리고 그냥 막 편하게 삽시다. 웅부의 속마음을 알 턱이 없는 주모는 쌀분이의 눈치를 살펴가며 둑 쌓는 일을 포기하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웅부는 박초신의 하인들한테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새끼 내 둑을 쌓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부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그의 결심이 굳어진 거였다. 웅부는 1000번 만번 헤아려 보아도 박초신의 하인들이 회방이 무서워서 지금껏 공그려온 마음을 허물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슨 권리로 새끼네 버려진 땅들이 박초신의 것이라고 한단 말이요. 웅부는 아무라도 붙들고 하소연을 하고 싶었다. 아서요. 그놈들과 맞설 생각은 말라니까요. 웅부가 행여 박초신의 하인들과 싸움질을 할까봐 걱정인 주모는 아까부터 그에게 몇 번이고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하였다. 새끼네뿐이 아니고 영산강물도 쥐놈들 것이라고 하면 쥐놈들 것이라요. 웅부는 주모의 말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도록 많은 땅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나라의 개간사업 장려는 양반들이 사유지를 확대하는데 부채질을 해주는 결과만 가져다 주었다. 나라에서는 과전이니 공신전 떼어줄 땅이 부족하자 관리들에게 무주전이나 미개간지를 개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버려진 땅을 개간한 토지는 양반들의 소유가 되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은 영산강변의 농민들은 큰 물에 할퀴질을 당한 농토를 그대로 내버리기가 일쑤였고 그 결과 버린 토지는 황폐하여 전결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새끼네 들판이 온통 묵정밭이 되어버린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었다. 이런 사이에도 영산강 근병에 사는 양반들은 그들의 사유지 확장에 혈안이 되어 황폐한 농민들의 토지까지도 마음대로 점유하였으며 산과 황무지까지도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여 말뚝을 박아버렸다. 심지어는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까지도 진전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탈취하는 일이 많았다. 기왕지사 해마다 물난리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그들이 버린 땅을 양반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자기들 소유라고 말뚝을 박아버린 거였다. 양반들한테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봤자 소작료에 지주가 전대해준 경우대와 종자대를 제하고 나면 겨우 홀태민만 남게 마련이었다. 농사를 지어도 늘 먹을 것이 모자라는 농민들은 양반들한테 감리를 쓰고 갚지를 못해 헐값에 토지를 팔거나 그대로 양반들한테 넘겨줘버리기도 하였다. 양반들은 또 감리를 놓아 토지를 헐값에 탈취하다시피 하는 것 외에도 나라에서 일반 농민들한테 황무지를 진고하여 기경케 하는 등 진전이나 황무지 개간을 적극 권장하자 농민들이 애써 개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개간이 끝난 뒤에야 자기네가 진주라고 나서서 소작료를 내도록
억지를 쓰기도 하였다. 원래 진전을 관에 진고하여 기경한 자에게는 3년 동안 면세해주고 10년간 경작권을 주며 그 사이에 전주가 나타나면 전주에게 소장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미리 황무지를 점유한 양반들은 농사 첫 해부터 소장료를 꼬박꼬박 받아가기 일쑤였다. 거기에 비하면 처음부터 개간을 회박 놓은 박초 씨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나 할까. 개간을 해놓은 뒤에야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땅의 주인이 나니 소장료를 내라 하고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인심이 후한 편인가. 웅보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가라앉히느라 애를 먹었다. 양진사 댁에서 익히 보아온 터라 양반들의 행패를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해마다 큰 물이 핥히어고 아무도 기경할 것을 생각지도 않은 버려진 갈대밭이 자기네 땅이라고 나선 박초씨 내의 소검은 뜻이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대부리는 사흘 만에야 자리를 차고 일어나 기동을 하였다. 대부리가 알아 누워있는 사흘 동안 웅보는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대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새끼내에 나가서 다시 둑 쌓는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웅보는 생각을 정리할 여유를 갖고 싶었다. 후대기 무사서 장을 안 담을 수 있겠어요? 대부리는 아직도 얼굴에 상처가 부성부성한 몸으로 서둘렀다. 호박씨 까서 박초씨 입에 털어넣게 될까봐 겁이 난다. 왜 박초씨 입에 털어넣어요? 우리가 깐 호박씨는 우리가 먹어야지. 농사를 지어놓고 나면 소장료를 내라고 할까 걱정이다. 그런 걱정 말아요. 걱정을 말라니. 아무도 물이 무사서 손을 못 대 버려진 땅을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놈이 소장료를 내라고 해요? 모르는 소리 말어. 바꿀 사람들은 언제 본물로 농사를 지어서 양진사한테 보수세를 바치더냐? 따는 형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란다고 미리 겁을 먹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지. 그러고 박초씨가 소장료를 달란다고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아? 안 주고 어떻게 배겨? 싸워야죠. 싸워? 형님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땅을 갖겠다고 헛잖았어. 그 각오로 싸워야지. 죽을 각오로 우리 땅을 가진 다음에는 죽을 각오로 그 땅을 지켜야지요. 웅보는 대부리의 말을 듣고 나니 한결 용기가 생겼다. 되레 동생한테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그날 정오쯤에 영산포 선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곡선의 하역 인부 노릇이나 하겠다던 판쇠와 덕칠이 막동이가 새끼내에 왔다. 그들은 여태껏 선창에서 일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렸으나 일자리는 나지 않고 일자리 구하겠다는 사람들만 몰려들어 처음에 웅보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디 버려진 땅이 있으면 흙이나 파먹고 살까 하고 강을 따라 내려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식구들까지 달고 왔다. 웅보는 쌀분이한테 남은 양식이 있으면 죽을 쑤어 이들 새 집 식구들 욕이라도 시켜주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웅보가 판소한테 물었다. 그들이 나주를 떠나올 때 광나루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하였던 것이다. 다들 선창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하지만 풀려나온 종들 수가 매일 불어나고 있다네. 달랑 종문서만 갖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것인가? 모두들 선창에서 등짐 일이라도 할까 하고들 영산포로 몰려들지만 곡식이 나오는 가을이나 돼야 하역 인부들이 필요하다니. 요즘도 종들이 많이 풀려나고 있는가? 풀려나면 모를 거요. 이럴 때는 팔아먹을 생구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막동이가 시무룩하게 고개를 꺾고 말했다. 생구란 마소와 사람 사이에 가축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닌 사람 모양으로 생겼으되 소나 말처럼 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다. 소나 말처럼 사고 파는 사람을 말한다. 벼 한 섬을 질 수 있는 힘을 가졌거나 얼굴이 잘생긴 15살 안팎이면 황소 한 마리 값을 받았다. 용모가 곱지 못하고 나이 20이 넘은 여자 생구라면 송아지 값도 못 되었다. 웅보도 가난한 농민들이 큰 흉년을 당했을 때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시집 안 간 딸을 부자나 양반한테 생구로 파는 일이 흔히 있음을 알고 있는 터라 막동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헤아리고도 남았다. 가난한 농민들은 세금 대신 딸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고 관기 안에도 팔고 심지어는 죄를 지은 아버지가 죄를 면하기 위해 수령의 비녀나 천첩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 생구가 소원이라면 자네의 뱃내를 팔게 그려. 덕칠이가 막동이를 향해 찍는 소리를 하자 화를 낼 줄 알았던 막동이는 해버러지게 웃으며 하긴 새끼를 둘이나 뽑았는디도 아직 몽탄 장어 모양 나긋나긋 감칠맛이 좋으니께 못해도 송아지 한 마리 값은 받을 거로구만 하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 미처는 송아지 한 마리 값이 나가는 옆햇네들 뿐이구만. 잠자코 있던 판쇠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판쇠의 말에 그들은 모두 슬픈 얼굴로 마주 보았다. 기름바위 송진사 댁에 있다가 나랑 같이 강을 건너온 석돌이만 해도 어저께 선창에서 14살 된 딸을 암소 한 마리 값을 받고 팔았다는디 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천하의 멍충이 석돌이가 딸 덕분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니까. 막동이는 석돌이가 부럽기라도 한 듯 갑자기 고개를 들어 턱끝을 까딱거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창에서 생구 팔아먹은 종이 하나둘인가? 영상포에 있는 동안 내가 알기로도 연암 운명은 조이 될 걸세. 판쇠였다. 그는 아까부터 두 팔로 세운 무릎을 감고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상반신을 좌우로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영산포 선창에서는 마치 인육시장이라도 생긴 듯 생구가 팔렸다. 상전한테서 알몸으로 종문서 한 장만을 달랑 쥐고 쫓겨나오다시피 한 종들이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고 딸들을 팔았다. 생구를 사가는 사람들은 영산포에서 강을 따라 목포 쪽으로 반나절쯤 내려가자면
후백제 견원과 왕건이 한바탕 싸웠다는 몽탄이라는 곳에서 해월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이었다. 백길이 좋은 몽탄에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일본인들이 어촌을 이루고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해파리 외에도 뱀장어를 잡아 비싼 값으로 팔았다. 몽탄에 있는 일본인들의 어촌에 팔려간 여자들은 일본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거나 첩이 되기가 일쑤였는데, 가난한 집 딸들은 마음이야 병이 들더라도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 은근히 일본인 어부의 첩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